등산이 참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걸어서 올라가는 것은 관절염 환자에게 허용이 되지만 내려올 때 연골이 많이 닳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시간 걸려서 올라가면 30분 만에 내려오거든요. 그럼 연골이 다 닳는 운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등산은 관절염 환자에게 있어서는 권유되지 않는 운동입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노화로 인한 관절염과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젊은 분들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일 수 있고요. 또 외상 이후에 생겨져 있는 외상 후 관절염 또는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즉 통풍 같은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골관절염이죠. 그래서 젊은 환자들이 겪는 그런 관절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오전에 나타나고,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는 많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통증이 대두되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난 다음 오후에 통증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아프게 되고, 또 왼쪽 오른쪽 동시에 많이 아파하는 양측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생겨져 있는 그 부위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가 아프고, 물론 심한 경우는 양쪽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관절염 초기에는 어떤 신호나 증상으로 저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예,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통증이 우선 생깁니다. 네. 근데 그것이 점차 통증의 강도가 심해지고요. 그리고 쉬면 나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통증이 가만히 있는데도 아프고, 특히나 아침에 관절이 붓고 또 통증이 시작되면서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되는데, 조조강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상 관절이 붓고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는 가장 초기 증상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이 관절염이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이나 면역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공통적인 것은 염증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시작이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고 또 연골판이 찢어져서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마모가 일어나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자기 몸을 자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관절 싸고 있는 활막에 그 면역 반응으로 인한 공격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 염증으로 인해서 연골과 연골판이 없어지고 닳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네. 염증이 먼저 생기느냐 나중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염증은 관절의 통증과 그리고 조직 손상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절염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일까요? 아니면은 혹시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완치가 불가합니다. 네. 그러나 완치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 경우에는 연골 손상이 사실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운동과 체중 조절을 함으로써 통증도 조절하고 또 연골의 마모 속도도 이렇게 늦추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기와 관해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관해기라는 것은 증상이 거의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염증기에는 환자가 붓고 아프고 하는 통증이 계속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의 목표는 관해기가 길고 염증기는 짧게, 그래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간이 많기를 목표로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질환 모두 다 완치를 목표로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절염의 증상이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 최신 치료법이나 요즘 트렌드 이런 것들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사실은 약물적인 치료에서 많이 대별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퇴행성 관절염의 약물적인 치료는 전통적으로는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그리고 관절내 주사를 놓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절내 주사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쓰는 것이 히알루론산, 콜라겐, 핵선 유도체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발전하여서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기존으로 하고 있던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이 돼야 되고 생활 습관이 개선이 돼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더디거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경 수술과 절골술,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가줄기세포라고 자기 골수에서 세포를 분리해서 통증이 있는 관절에, 특히 슬관절에 주입을 해주는 자가줄기세포 주사 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가골수에서 미분화세포, 이 세포가 어떤 세포가 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세포가 미분화세포인데, 이 미분화세포를 분리를 해서 그 세포를 슬관절에 주입을 함으로써 그 세포가 나중에 줄기세포의 역할을 해서 관절 연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자가줄기세포 치료의 핵심입니다. 네. 그것이 과거에는 인보사라는 주사 치료가 있었는데 법적인 문제로 사장되었고, 다시 자가줄기세포, 자기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주입을 하는 그런 시술이 시행되고 있고요. 상품화된 줄기세포 수술 방법은 카티스템이라는 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사가 아니고 만들어진 줄기세포를 무릎에 절개해서 이식해 넣는 수술 방법입니다. 차이는 자가줄기세포는 연골이 부위가 병변이 작은 부위일 때 잘 사용할 수 있고, 카티스텐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연골에 결손이 있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방법이 없었을 때는 다발성 천공술이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었는데요. 관절경을 통해서 무릎에 연골이 없는 부위를 구멍을 뚫어줌으로써 그 구멍을 통해서 혈류순환이 되게끔 하고 출혈이 되게끔 해서 그것이 연골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배경이 되는 수술 방법인데, 실제로 다발성 천공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원래의 연골인 초자연골이 아니라 섬유연골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섬유연골과 이 초자연골의 차이는 마치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초자연골은 벤츠라면 섬유연골은 자전거 정도의 수준이다. 차가 많이 나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도 두 발로 걷는 것보다 자전거가 빠르고 편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다발성 천공 수술을 했었는데, 이 다발성 천공 수술의 제한점인 섬유연골에서 주사수를 같이 결합해서 수술을 함으로써 초자연골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엑소점 치료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소포체인 엑소점이 이 연골을 만들어내주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추출해서 주입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줄기세포 치료로서 관절염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연구되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가장 흔한가요? 약물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항상 원하는 작용이 있지만 또는 너무 과하게 쓰거나 그 약물 자체의 특성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제제가 소염 진통제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위장 장애를 제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고 위염이나 위궤양, 위출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그렇지만 이런 약들을 쓸 때 위벽 보호제나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물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쓰게 되면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저희들이 스테로이드를 짧게 쓰게 되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약물이긴 하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혈당도 상승하고 혈압도 상승하고 골다공증도 유발하고 더군다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랫동안 쓰게 되면 쿠싱 증후군이라는 내과적인 질환이 발생하는데 잘 낫게 하기도 힘들고 또한 고질적인 질병이라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관절 감매 주사가 아주 좋은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 주사 부위가 오염이 되면 아주 치명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해서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무균적으로 주입될 수 있도록 시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약성 진통제는 사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변비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약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호전되기 힘들어서 많이 고생하시고요. 또 짧게는 오심이나 내지는 졸음이 오기 때문에 운전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관절염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던데,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단계에서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나 물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환자의 강직을 좋아지게 해 준다고 노력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통증이 안 나아질 때는 원인이 있는데요. 이 원인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무릎 같은 경우에는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MRI를 촬영함으로써 그 무릎의 연골의 결손 상태, 부위, 그리고 연골판의 파열의 여부, 십자인대에 대한 정확한 위치나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수술을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절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보완할 수 있는 구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카티스템이나 자가줄기 세포를 같이 동반하는 시술을 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배제하고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서로 맞닿아서 공간이 없어서 연골이 거의 파괴된 상태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세상이 끊는 것처럼 환자들이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긴 하는데 요즘은 인공관절 수술 결과도 상당히 좋아서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생활 가능하고 좋아하는 골프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절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음식이나 뭐 콜라겐,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드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실제로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조적인 것이고 관리수단일 뿐이고 사실 정식적인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자들에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 과일들을 권유하고 이런 것들이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하기도 하고 또한 비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가공식품이나 또 탄산음료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이 사실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커서 아주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게는 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고 하는데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트 베네핏이라고 투자 대비 효과가 있으면 생각해서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드리는 경제적인 가치보다 효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하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네, 방금 식단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 혹시나 통증이 더 심해질까 봐 싶어서
운동하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관절염 환자에게 있어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 많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해서 더 아프거든요. 네네. 이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앞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잘못된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악화되고 더 심해져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에 대한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쪼그려 앉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쪼그려 앉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면 양반다리, 가부좌, 며느리 다리 이렇게 과하게 구부리는 거를 다 포함되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관절 연골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통증이 유발되고 더 압력이 가해지면서 더 닳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좋다고 이야기하는 스쿼트, 그것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를 금합니다. 쪼그려 앉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이 연골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게 되면 실제로는 그 무게의 8배 이상이 연골에 실려지기 때문에 연골이 닳게 되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사진 곳을 내려가는 행위를 금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면서 연골끼리 맞닿아지는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빨리 걷는 것도 사실은 금합니다. 그 속도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마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닳아지게 됨으로써 이 스피드 있는 운동은 사실은 금하게 되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권유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등산이 참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걸어서 올라가는 것은 관절염 환자에게 허용이 되지만 내려올 때 연골이 많이 닳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등산은 1시간 올라갔다면 2시간 걸쳐서 내려온다면 아주 정말 좋은 운동인데, 등산 많이 하신 분들 보면 다 연골이 닳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시간 걸려서 올라가면 30분 만에 내려오거든요. 그럼 연골이 다 닳는 운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등산은 관절염 환자에게 있어서는 권유되지 않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은 주로 어떤 운동이 권유되냐면 평지 보행하는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속도나 운동하는 양은 본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로, 운동하고 나서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동 방식이나 운동 양이 과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간도 줄이고 양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제일 추천되는 것은 사실은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아서 운동이 되는 것은 물속에서 금인 것입니다. 꼭 수영하지 않더라도 물속에서 걷고 운동하는 것이 정말 좋게, 물의 부하에 의해서 관절에 자극이 되지 않으면서도 운동을 함으로써 근력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요즘 아쿠아로빅이라고 동네 수영장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아쿠아로빅을 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보았을 때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헬스장에 가게 되면 네. 관절염 환자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헬스 기구를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중에 레그 컬이나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것으로 발목에 무게를 걸어서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발목에 무게를 걸어서 뒤로 들어 올리는 운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대퇴사두근과 슬개근,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 가지 근육이 단단해짐으로써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운동을 꼭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관절들의 유연성을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꼭 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 후에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차가운 찜질로 식혀주는 냉찜질을 꼭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예방법도 궁금한데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 관리법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있어서는 생활 습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발생 위험도 낮추고 또한 진행이 늦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비만입니다. 비만 문제가 해결되면 통증도 좋아지고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더 심하게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사실 관절염 환자에게서 가장 중요한데요. 체중이 빠지면 관절염 통증도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체중이
감량이 되면 규칙적으로 또 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 관절 주변에 근육이 강화되고 유연성이 유지된다면 그 다음 단계인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고요. 관절에 무리가 되는 습관을 피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 쪼그려 앉고 무릎 꿇고 무거운 물건 들지 않고 하이힐 같은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절에 하중이 집중되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런 자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예, 힌트를 드리자면 무릎 안쪽에 연골이 많이 달아있는 환자분들은 걸을 때 약간 팔자 걸음을 걸어주면 체중이 바깥쪽으로 분산됩니다. 네. 그러면 아픈 쪽의 연골은 보호되면서 오히려 정상 쪽에 가까운 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도 덜어지고 또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도 약간 늦춰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간혹 80% 이상이 안쪽에 연골이 닳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한 20% 정도가 바깥쪽에 연골이 닳아지는데 바깥쪽에 연골이 닳아지는 환자분들은 11자 걸음을 걸으면 바깥쪽에 연골이 보호되고 안쪽으로 체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안쪽 연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은 쪽의 연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8자 걸음과 11자 걸음이 자기에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걸음을 걸은다면 통증 제어도 되고 병변을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